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한 여성의 씁쓸하고도 처절한 기록입니다. 신우이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30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낳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정신없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했던 제 삶에 어느 날 예고 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존재는 바로 남편의 4살 위 누나, 저에게는 신우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뻔뻔했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그야말로 인간 말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두 집안이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자리, 그녀는 비행기 표가 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약속을 깨고 호련히 해외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워온 학원에 나타나 멀쩡한 직원을 탐내는가 하면 제 일에 사사건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거짓말로 저를 안심시킨 뒤 제 차 열쇠를 훔쳐 달아나는 믿을 수 없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한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형님이라는 이름의 그 작자와 제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고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가용도 바꾸게 되었죠. 사실 이전 차도 아직 쌩쌩하고 충분히 쓸 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제 학원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고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나니 짐도 많아져 차가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신 친정 부모님께서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더해 더 크고 안전한 새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명의도 보험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온전히 저만의 차였죠. 하지만 새 차를 선물 받은 기쁨도 잠시,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먼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문제의 신우이 때문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네일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끊기자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보통 수입이 끊기면 폐업부터 생각하지만 폐업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가게와 살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시댁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약속받았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 약속은 없던 일이 되었고 결국 저희가 신우이가 살던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모든 지원이 가름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지는 탓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학원 사정도 좋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신우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그 중요한 상견례 자리,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상견례 당일 비행기 값이 싸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해외로 놀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중대한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가 그토록 무책임하다는 것은 그 집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시누이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저와 밥을 먹을 때도 늘 먼저 챙겨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을 별개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시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은 오직 시누이 앞에만 놓여 있었고, 비싼 과일 역시 가장 좋은 부분만 골라 시누이에게 먼저 건네줬습니다. 이런 차별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상한 광경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집안 분위기가 이러냐고요.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원래 그랬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별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늘 누나 차지였고 누나가 잘못을 해도 대신 혼나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넉넉한 용돈 덕에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지만 남편은 빠듯한 용돈 때문에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늘 누나에게 양보하며 살아왔고 심지어 그녀의 잘못까지 떠안고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시댁이 유독 시누이를 감싸고 도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누이가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고 그때 부모님이 극진히 간호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덜 받은 자식은 평생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다 늙어갑니다. 반대로 과한 보살핌을 받은 자식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실제로 36이 되도록 시누이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죠. 저는 남편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댁 방문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가봤자 남편이 푸대접 받는 모습을 봐야 했고 아내인 제가 그 꼴을 계속 지켜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오늘 시댁에 안 가면 안 될까? 좀 피곤하네. 제가 핑계를 대자 남편은 조용히 진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차별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가기 싫어. 차별이라니? 누구랑 누굴 차별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당신이랑 형님 말이야. 고기 반찬, 비싼 과일, 전부 형님한테만 주시잖아. 아, 누나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그러셨나 봐. 내가 이해해야지. 남편의 체념 섞인 대답에 저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서운하지도 않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냐고. 자식 하나가 아파도 다른 하나가 소외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부모라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체념하는 모습이 한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쯤 지났을까 저는 다시 학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역시 친정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태우기엔 차가 너무 작다며 큰 차를 선물해 주셨고, 덕분에 카시트와 짐을 함께 실어도 넉넉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쓸 교재와 장난감을 잔뜩 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학원 남자 강사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물건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학원 앞에서 거짓말처럼 신우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옳게. 여기서 다 만나네. 일하는 중이야. 네. 한참 바빠요. 근데 형님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때 신우이의 시선이 제 옆에 있던 남자 강사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누구셔? 저희 학원 강사예요. 남선생, 얼른 들어가서 수업 준비해요.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서둘러 강사를 들여보내자 신우이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옳게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왜 궁금해하세요? 개인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에이, 가족끼리 뭘 그래. 인상 참 좋아 보인다. 그 남자 강사는 영문과를 졸업한 준수하고 깔끔한 외모의 젊은이였습니다. 실력도 좋고 성격까지 싹싹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제가 보너스까지 챙겨주며 붙잡아두고 싶어하는 학원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신우이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밥은 먹었냐, 조카가 보고 싶다, 학원에서 만나자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락에 저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남 선생에게 불순한 사심이 생긴 것이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우이의 모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상견례마저 내팽개친 철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7살이나 어린 제 직원을 소개해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집요했습니다. 남 선생의 번호를 알려달라며 매달렸고, 제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시부모님까지 동원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이라 가장 바쁜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줄 것이 있다며 굳이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도착한 시댁. 신우이와 시부모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완전히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내 학원에 남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다며? 혹시 결혼했니? 시어머니의 말에 이어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옳게, 나 그 사람한테 관심 있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으니까 다리 좀 놔줘. 부탁이야. 시부모님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괜찮다던데 우리 딸이 관심 있다니 내가 좀 도와줘라.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직원 하나 소개해달라고 이 밤중에 저를 불러내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으며 소개라는 것은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야 지금 당장 남 선생에게 전화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그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소리치자 그제야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남편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댁 식구들에게 조용히 해라는 면박만 당할 뿐이었죠.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신우이는 1시간 단위로 문자를 보내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학원까지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 선생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7살 많은 신우이가 자꾸 소개해달라고 조르는데 나는 절대로 엮어주고 싶지 않으니 혹시 신우이가 찾아오면 여자친구가 있다고 둘러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같이 학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샌드위치와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등 끈질기게 남 선생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남 선생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우이와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이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렸음에도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억지로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눈치를 보며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전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 역시 저 막무가내 신우이에게도 어울리는 짝이 정말 나타난 걸까 잠시나마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눌려있던 그녀의 망나니 기질은 결국 다시 터져나왔고 이번에는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사건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신우이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올케, 이번에 새로 차 바꿨잖아. 혹시 빌려줄 수 있어? 큰 차가 꼭 필요해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가족끼리도 돈과 차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특히 아이 때문에 언제 차가 필요할지 몰라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외로 신우이는 순순히 물러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봐주겠다며 저에게 잠깐 나가서 보리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택배만 잠깐 가지러 나갔다 올게요. 금방 와요. 제가 택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신우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유모차까지 그대로 있는데 아이만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도라도 든 걸까, 아이가 납치된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미친 듯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혀 경찰에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제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세댁, 신우라는 사람이 나한테 애를 맡기고 갔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10분 뒤에 세댁 오면 데려다 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아. 얼른 병원에 가봐. 상황은 순식간에 파악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택배를 가지러 나간 그 짧은 틈을 타 제 차 열쇠를 훔쳤고 제가 돌아오기 전에 도망가기 위해 아직 아픈 아이를 옆집에 멋대로 맡기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주겠다던 말은 전부 차 키를 훔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부랴부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해열제를 먹고 아이는 금방 안정을 찾았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만약 옆집 할머니가 좋은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갖다 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올케, 그래도 급했는데 잘 썼어. 근데 앞에 좀 찌그러졌네. 차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 내가 수리해 줄게. 이제 그만 화 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 제 절규에도 그녀는 안 죽고 괜찮잖아. 그만 화 풀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누나가 결혼 준비 중이래. 예물 보러 간 거라던데 이해해주면 안 돼. 라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제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누나 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남편의 뺨을 갈기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저는 참는 엄마에서 행동하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을 통해 알아낸 시누이의 새 집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수리비와 그동안 저와 제 아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누이는 마지못해 제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던 제 눈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시누이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결혼 준비 잘하고 몸 챙겨라는 메시지와 함께 1,0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시누이를 나무라는 척이라도 하던 그 모든 것이 위선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누나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부부라는 울타리는 허울 뿐이었음을, 저는 그저 완벽한 외부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소리치는 시누이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부서져서 마음 아파요? 이건 당신이 나와 내 아이에게 준 고통에 대한 대가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시누이를 노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상견례 때 당신이 했던 짓까지 남 선생에게 전부 다 밝혀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그럼 당신 결혼 못할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 한 대를 훔치고 망가뜨린 사건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 싸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한 여성의 씁쓸하고도 처절한 기록입니다. 시누이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30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낳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정신없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했던 제 삶에 어느 날 예고 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존재는 바로 남편의 4살 위 누나, 저에게는 시누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뻔뻔했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그야말로 인간 말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두 집안이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자리,
그녀는 비행기 표가 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약속을 깨고 호련히 해외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워온 학원에 나타나 멀쩡한 직원을 탐내는가 하면 제 일에 사사건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거짓말로 저를 안심시킨 뒤 제 차 열쇠를 훔쳐 달아나는 믿을 수 없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한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형님이라는 이름의 그 작자와 제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고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가용도 바꾸게 되었죠. 사실 이전 차도 아직 쌩쌩하고 충분히 쓸 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제 학원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고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나니 짐도 많아져 차가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신 친정 부모님께서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더해 더 크고 안전한 새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명의도 보험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온전히 저만의 차였죠. 하지만 새 차를 선물 받은 기쁨도 잠시,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먼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문제의 시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네일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끊기자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보통 수입이 끊기면 폐업부터 생각하지만 폐업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가게와 살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시댁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약속받았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 약속은 없던 일이 되었고 결국 저희가 시누이가 살던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모든 지원이 가름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지는 탓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학원 사정도 좋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시누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그 중요한 상견례 자리,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상견례 당일 비행기 값이 싸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해외로 놀러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중대한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가 그토록 무책임하다는 것은 그 집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시누이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저와 밥을 먹을 때도 늘 먼저 챙겨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을 별개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시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은 오직 시누이 앞에만 놓여 있었고 비싼 과일 역시 가장 좋은 부분만 골라 시누이에게 먼저 건네줬습니다. 이런 차별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상한 광경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집안 분위기가 이러냐고요.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원래 그랬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별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늘 누나 차지였고 누나가 잘못을 해도 대신 혼나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넉넉한 용돈 덕에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지만 남편은 빠듯한 용돈 때문에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늘 누나에게 양보하며 살아왔고 심지어 그녀의 잘못까지 떠안고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시댁이 유독 시누이를 감싸고 도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누이가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고 그때 부모님이 극진히 간호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덜 받은 자식은 평생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다 늙어갑니다. 반대로 과한 보살핌을 받은 자식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실제로 36이 되도록 시누이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죠. 저는 남편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댁 방문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가봤자 남편이 푸대접 받는 모습을 봐야 했고 아내인 제가 그 꼴을 계속 지켜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오늘 시댁에 안 가면 안 될까? 좀 피곤하네. 제가 핑계를 대자 남편은 조용히 진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차별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가기 싫어. 차별이라니? 누구랑 누굴 차별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당신이랑 형님 말이야. 고기 반찬, 비싼 과일, 전부 형님한테만 주시잖아. 아, 누나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그러셨나 봐. 내가 이해해야지. 남편의 체념 섞인 대답에 저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서운하지도 않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냐고. 자식 하나가 아파도 다른 하나가 소외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부모라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체념하는 모습이 한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쯤 지났을까 저는 다시 학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역시 친정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태우기엔 차가 너무 작다며 큰 차를 선물해 주셨고 덕분에 카시트와 짐을 함께 실어도 넉넉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쓸 교재와 장난감을 잔뜩 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학원 남자 강사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물건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학원 앞에서 거짓말처럼 시누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옳게. 여기서 다 만나네. 일하는 중이야. 네. 한참 바빠요. 근데 형님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때 시누이의 시선이 제 옆에 있던 남자 강사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누구셔? 저희 학원 강사예요. 남선생, 얼른 들어가서 수업 준비해요.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서둘러 강사를 들여보내자 시누이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옳게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왜 궁금해하세요? 개인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에이, 가족끼리 뭘 그래. 인상 참 좋아 보인다. 그 남자 강사는 영문과를 졸업한 준수하고 깔끔한 외모의 젊은이였습니다. 실력도 좋고 성격까지 싹싹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제가 보너스까지 챙겨주며 붙잡아두고 싶어하는 학원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신우이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밥은 먹었냐, 조카가 보고 싶다, 학원에서 만나자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락에 저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남 선생에게 불순한 사심이 생긴 것이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우이의 모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상견례마저 내팽개친 철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7살이나 어린 제 직원을 소개해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집요했습니다. 남 선생의 번호를 알려달라며 매달렸고, 제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시부모님까지 동원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이라 가장 바쁜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줄 것이 있다며 굳이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도착한 시댁. 신우이와 시부모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완전히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내 학원에 남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다며? 혹시 결혼했니? 시어머니의 말에 이어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옳게, 나 그 사람한테 관심 있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으니까 다리 좀 놔줘. 부탁이야. 시부모님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괜찮다던데 우리 딸이 관심 있다니 내가 좀 도와줘라.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직원 하나 소개해달라고 이 밤중에 저를 불러내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으며 소개라는 것은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야 지금 당장 남 선생에게 전화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그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소리치자 그제야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남편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댁 식구들에게 조용히 해라는 면박만 당할 뿐이었죠.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신우이는 1시간 단위로 문자를 보내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학원까지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 선생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7살 많은 신우이가 자꾸 소개해달라고 조르는데 나는 절대로 엮어주고 싶지 않으니 혹시 신우이가 찾아오면 여자친구가 있다고 둘러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같이 학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샌드위치와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등 끈질기게 남 선생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남 선생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우이와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이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렸음에도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억지로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눈치를 보며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전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 역시 저 막무가내 신우이에게도 어울리는 짝이 정말 나타난 걸까 잠시나마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눌려있던 그녀의 망나니 기질은 결국 다시 터져나왔고 이번에는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사건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신우이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옳게, 이번에 새로 차 바꿨잖아. 혹시 빌려줄 수 있어?
큰 차가 꼭 필요해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가족끼리도 돈과 차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특히 아이 때문에 언제 차가 필요할지 몰라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외로 시누이는 순순히 물러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봐주겠다며 저에게 잠깐 나가서 보리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택배만 잠깐 가지러 나갔다 올게요. 금방 와요. 제가 택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시누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유모차까지 그대로 있는데 아이만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도라도 든 걸까, 아이가 납치된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미친 듯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혀 경찰에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제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세댁, 신우라는 사람이 나한테 애를 맡기고 갔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10분 뒤에 세댁 오면 데려다 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아. 얼른 병원에 가봐. 상황은 순식간에 파악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택배를 가지러 나간 그 짧은 틈을 타 제 차 열쇠를 훔쳤고, 제가 돌아오기 전에 도망가기 위해 아직 아픈 아이를 옆집에 멋대로 맡기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주겠다던 말은 전부 차 키를 훔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부랴부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해열제를 먹고 아이는 금방 안정을 찾았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만약 옆집 할머니가 좋은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갖다 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옳게, 그래도 급했는데 잘 썼어. 근데 앞에 좀 찌그러졌네. 차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 내가 수리해 줄게. 이제 그만 화 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 제 절규에도 그녀는 안 죽고 괜찮잖아. 그만 화 풀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누나가 결혼 준비 중이래. 예물 보러 간 거라던데 이해해주면 안 돼. 라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제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누나 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남편의 뺨을 갈기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저는 참는 엄마에서 행동하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을 통해 알아낸 시누이의 새 집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수리비와 그동안 저와 제 아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누이는 마지못해 제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던 제 눈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시누이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결혼 준비 잘하고 몸 챙겨라는 메시지와 함께 1,0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시누이를 나무라는 척이라도 하던 그 모든 것이 위선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누나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부부라는 울타리는 허울 뿐이었음을, 저는 그저 완벽한 외부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소리치는 시누이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부서져서 마음 아파요? 이건 당신이 나와 내 아이에게 준 고통에 대한 대가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시누이를 노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상견례 때 당신이 했던 짓까지 남 선생에게 전부 다 밝혀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그럼 당신 결혼 못할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 한 대를 훔치고 망가뜨린 사건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 싸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한 여성의 씁쓸하고도 처절한 기록입니다. 시누이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30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낳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정신없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했던 제 삶에 어느 날 예고 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존재는 바로 남편의 4살 위 누나, 저에게는 시누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뻔뻔했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그야말로 인간 말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두 집안이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자리, 그녀는 비행기표가 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약속을 깨고 호련히 해외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워온 학원에 나타나 멀쩡한 직원을 탐내는가 하면 제 일에 사사건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거짓말로 저를 안심시킨 뒤 제 차 열쇠를 훔쳐 달아나는 믿을 수 없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한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형님이라는 이름의 그 작자와 제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고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가용도 바꾸게 되었죠. 사실 이전 차도 아직 쌩쌩하고 충분히 쓸 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제 학원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고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나니 짐도 많아져 차가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신 친정 부모님께서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더해 더 크고 안전한 새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명의도
보험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온전히 저만의 차였죠. 하지만 새 차를 선물 받은 기쁨도 잠시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먼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문제의 시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네일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끊기자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보통 수입이 끊기면 폐업부터 생각하지만 폐업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가게와 살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시댁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약속받았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 약속은 없던 일이 되었고 결국 저희가 시누이가 살던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모든 지원이 가름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지는 탓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학원 사정도 좋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시누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그 중요한 상견례 자리,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상견례 당일 비행기 값이 싸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해외로 놀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중대한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가 그토록 무책임하다는 것은 그 집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시누이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저와 밥을 먹을 때도 늘 먼저 챙겨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을 별개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시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은 오직 시누이 앞에만 놓여 있었고, 비싼 과일 역시 가장 좋은 부분만 골라 시누이에게 먼저 건네줬습니다. 이런 차별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상한 광경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집안 분위기가 이러냐고요.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원래 그랬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별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늘 누나 차지였고 누나가 잘못을 해도 대신 혼나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넉넉한 용돈 덕에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지만 남편은 빠듯한 용돈 때문에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늘 누나에게 양보하며 살아왔고 심지어 그녀의 잘못까지 떠안고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시댁이 유독 시누이를 감싸고 도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누이가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고 그때 부모님이 극진히 간호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덜 받은 자식은 평생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다 늙어갑니다. 반대로 과한 보살핌을 받은 자식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실제로 36이 되도록 시누이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죠. 저는 남편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댁 방문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가봤자 남편이 푸대접 받는 모습을 봐야 했고 아내인 제가 그 꼴을 계속 지켜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오늘 시댁에 안 가면 안 될까? 좀 피곤하네.
제가 핑계를 대자 남편은 조용히 진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차별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가기 싫어. 차별이라니? 누구랑 누굴 차별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당신이랑 형님 말이야. 고기 반찬, 비싼 과일, 전부 형님한테만 주시잖아. 아, 누나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그러셨나 봐. 내가 이해해야지. 남편의 체념 섞인 대답에 저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서운하지도 않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냐고. 자식 하나가 아파도 다른 하나가 소외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부모라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체념하는 모습이 한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쯤 지났을까 저는 다시 학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역시 친정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태우기엔 차가 너무 작다며 큰 차를 선물해 주셨고 덕분에 카시트와 짐을 함께 실어도 넉넉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쓸 교재와 장난감을 잔뜩 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학원 남자 강사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물건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학원 앞에서 거짓말처럼 신우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옳게. 여기서 다 만나네. 일하는 중이야. 네. 한참 바빠요. 근데 형님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때 신우이의 시선이 제 옆에 있던 남자 강사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누구셔? 저희 학원 강사예요. 남선생, 얼른 들어가서 수업 준비해요.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서둘러 강사를 들여보내자 신우이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옳게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왜 궁금해하세요? 개인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에이, 가족끼리 뭘 그래. 인상 참 좋아 보인다. 그 남자 강사는 영문과를 졸업한 준수하고 깔끔한 외모의 젊은이였습니다. 실력도 좋고 성격까지 싹싹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제가 보너스까지 챙겨주며 붙잡아두고 싶어하는 학원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신우이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밥은 먹었냐, 조카가 보고 싶다, 학원에서 만나자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락에 저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남 선생에게 불순한 사심이 생긴 것이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우이의 모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상견례마저 내팽개친 철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7살이나 어린 제 직원을 소개해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집요했습니다. 남 선생의 번호를 알려달라며 매달렸고 제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시부모님까지 동원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이라 가장 바쁜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줄 것이 있다며 굳이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도착한 시댁. 신우이와 시부모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완전히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내 학원에 남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다며? 혹시 결혼했니? 시어머니의 말에 이어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옳게, 나 그 사람한테 관심 있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으니까 다리 좀 놔줘. 부탁이야. 시부모님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괜찮다던데 우리 딸이 관심 있다니 내가 좀 도와줘라.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직원 하나 소개해달라고 이 밤중에 저를 불러내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